네, 안녕하세요. 네, 21년도 상반기 재심 판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도고 6월 31일까지. 네, 상반기. 네, 의미 있는 판례가 역시 또 나왔습니다. 특히 횡령죄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판례가 나왔고, 또 최신 판례는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판례 자체가 사실은 좀 길죠. 판례 원문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공부하라. 그건 또 힘들겠죠. 힘드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되어 있고 만약에 13번 횡령죄 이렇게 되어 있고 박스 안에 이렇게 문제 형태로 출제 가능한 지문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해설입니다. 해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판례 번호 다음에 화살표 해서 1번에 O, 2번에 X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이걸 다 공부하라. 그러면 또 부담이 되니까 요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을 OX 이걸 이제 정리를 하시고 특히 판례 중에서는 이건 출제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이거 정리할 때 과감하게 뺐고 또 이 자료에 소개는 되어 있지만 참고로 하시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요 판례에서 별표 있는 거죠.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있는 게 있습니다. 별표 있는 거 위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이 별표 중에서 별이 2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2개가 있다. 이것은 바로 전원합의서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서 판결이니까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별표 있는 판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기 정답 요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제형법중주의입니다. 항상 이게 문제죠. 제형법중주의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구체적 규범 통제로서 헌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하고 직접 관련된 판례가 아니면 공부를 안 해도 되겠지만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완전히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기 별표가 없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1번 대통령 기록물법 에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될 겁니다.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출이 금지되는 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원본 전자 파일 그렇죠. 원본은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그러나 그다음 이거죠.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 유출이 금지되는 것은 원본이지 바로 사본이나 추가적인 출력물 그걸 유출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형법중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배된다라고 봅니다. 바로 불리한 유출이라고 봅니다. 여기 있죠. 밑에 보시면 해설에 바로 원본 문서나 파일 이외의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진 않습니다. 분명히 법을 해석해 보니까 원본으로 유출만은 금지되는 겁니다. 그다음 2번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요거 여러분들은 정리할 때 요것만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요 밑에는 사실관계입니다. 바로 행정관인 피고인이 자신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이용해서 바로 결국 이겁니다.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네,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이 아니니까 대통령 기록물 유출죄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건 맞습니다. 이거 맞고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형 보충주의입니다. 네, 분리형 캠퍼를 화물 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상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는가? 네, 키워드는 이겁니다. 분리형 캠퍼 중에서도 특히 분리형입니다. 즉 자동차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즉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했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분리형 캠퍼를 설치한 게 튜닝에 해당하는가? 바로 예, 분리형 캠퍼. 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게 분리형 캠퍼입니다. 캠핑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주말에 그리고 주중에 뭐 장사를 해야 되죠. 장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했다가 필요할 때는 설치하고 분리했다가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자동차 구조 변경일까? 아니면 그냥 화물칸에 실은 것인가? 이게 튜닝이 아니다. 그렇죠. 결론은 요 밑에 그렇죠. 해설을 보시면 분리가 용이한 캠퍼를 화물 자동차에 이거죠. 적재한 겁니다. 그냥 위에 실어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구조 변경 내지 튜닝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튜닝에 해당한다. 네, 틀린 지문이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고 다음 문제. 네, 이 소고표 이건 별표는 안 해놨습니다. 한번 공부하실 때 이 정도만 한번 쓱 보시면 예, 되고 설명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이건 뭐 사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판례가 있죠. 양심적 병력 거부.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그 판례가 그 밑에 비교 판례.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양심적 병력 거부라면 병력법 88조 1항의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종교상의 신념 내지 확신으로 인해서 바로 군사훈련 같은 걸 받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바로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소수에 대한 관용이 아닌 겁니다. 예, 따라서 여기서는 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게 아니고 네, 구순 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 뭐 이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이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입니다. 즉 군대 갔다가 전역했습니다. 당시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즉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이었다가 바로 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 더 이상 이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대에 들어갔고 뭐 제대로 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했습니다. 전역한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다시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신실한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또 그 자신의 여호와의 증인 신임하고 배치되는 뭐 폭력적인 성향 그런 것을 보인 적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피고인이 이제 예비군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예비군 대원으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을 때 바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라고 본 겁니다.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바로 그 밑에 예비군법 바로 6조 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처벌되는데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피고인은 바로 종교상의 확신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X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바로 예비군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역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가되는 게 아니고 구성 요건 해당성이 배제되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5번. 부작위 범의 실행 차수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는 이건 분명히 출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기본 수업 등을 쭉 공부하거나 문제 풀 때도 좀 심화적인 과정에서도 보통 부작위 범의 실행 차수 시기를 공부하진 않습니다. 별로 출제가 잘 안 되고 바로 직접적인 판례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부작위 범의 실행 차수가 언제 인정될까? 그러면 이 내용 보기 전에 이 가지고 한번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부작위 범의 실행 차수 인정될까? 예를 들어서 이미 사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물이 있고 밑에 이제 바닥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입니다. 수영 황제. 네, 정말 수영을 잘하는 펠퍼스입니다. 자기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구조를 해줘야 되는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겠죠. 근데 구조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이 인정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자. 뭐냐면 언제 실행 차수가 인정될까의 문제입니다. 언제 살인 미수 단계로 들어갈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딱 봤습니다. 1번. 보자마자 바로 뛰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또는 이제 애가 물을 많이 먹고 바닥에 꼬룩꼬룩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바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럼 이때 미수다. 아니다. 적어도 얘가 들락날락합니다. 으프으프하고 막 그렇죠. 물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위아래 이렇게 으프으프 합니다. 이제 이때 구조하지 않으면 바로 보호 법익 즉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증가된다. 그러면 이때쯤 실행 차수가 있는 것 아닐까? 이때 뛰어들지 않으면 실행 차수가 있는 것 아닐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먼저 아버지로서는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딱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바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옆에 경찰이 있다가 딱 붙잡습니다. 야, 너 지금 애가 물에 빠진 걸 보고도 바로 안 뛰어들어서 너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야. 이건 어떤가요? 너무 실행 차수 시기를 빨리 당겨버렸죠. 너무 빨리 당겨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애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아버지가 지금 바로 뛰어들진 않았지만 그럼 잘못하면 아버지도 죽고 애도 죽을 수 있죠. 그렇다면 옆에 로프가 있는지 혹시 구명조끼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하고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다 싶으면 로프나 튜브를 던져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바로 그 즉시 뛰어들지 않았다. 그것만 가지고 그때 실행차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실행차수 시기를 빨리 당겨버린 것 아닌가. 그 다음 이건 어떤가요? 이제 애가 물을 많이 먹고 바닥에 깔아앉았습니다. 이때 뛰어들지 않으면 바로 최후 구조 가능. 이제 이때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아이는 살려낼 수 없다. 이와 같이 최후의 구조 가능한 시점, 이때 실행 차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실행 차수 시기를 뒤로 늦춘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생명 보호에 소홀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생각에도 실행 차수 시기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물에 빠지자마자 안 뛰어들었을 때? 아니면 최후 구조 가능 시를 기준으로? 아니면 실질적 위험성이 증가될 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바로 구조 의무 불이행으로 보호법익에 대한 실질적 위험
위험이 증가되는 시점. 그렇죠. 물에 빠져가지고 푸푸하고 이때 뛰어들지 않으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요 정도. 구조 의무 불이행으로 보호 법익에 대한 실질적 위험이 증가되는 시점. 요때 바로 실행 차수. 있다. 요때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실행 차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실행 차수 시기를 빨리 앞당긴 것이고 이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요게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실질적 위험이 증가되는 시점. 요거가 관련된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 판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환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해가지고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사업 실시 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 예정지의 가치 상승을 청산 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행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 이제 환지 예정지가 좀 바뀌었고 그러면 그 환지 예정지의 가치가 좀 상승됩니다. 그걸 청산 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거 부작위 아닐까. 그리고 사임해버렸으니까 이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될까의 문제입니다. 인정될까. 물론 사실 요 정도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과연 실질적 위험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그만두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밑에 대가로 1번 먼저 봅니다. 해설 보시면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작위에 의해서도 다 성립 가능합니다. 우리가 형법 공부하다가 부작위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입니다. 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작위에 의해서도 그 성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배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특히 요 밑줄이 지금 그 자료에는 있을 겁니다. 네, 요거 특히 요 판결 요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차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행차수입니다. 작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바로 이겁니다. 구순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 문구를 별표하시고 꼭 좀 정리해야 됩니다. 네, 약간 후회가 되네요. 요걸 위에 문제를 하나 만들 걸. 그래서 아무튼 요거 꼭 좀 정리해야 됩니다. 판결 요지인데 바로 구순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 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지만 실행차수가 인정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사실은 요겁니다. 그렇죠. 부작위에 의해서 실질적 위험이 증가되는 시점에 실행차수가 인정된다. 요 실질적 위험을 이 판례에서는 바로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이제 그때 실행차수로 나가지 않으면 부작위의 실행차수가 인정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 요지를 정리를 해둡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판례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은 대가로 2번입니다. 위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 등 재반 사정을 위 법률에 비추어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반 사정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료도 없고 요 세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는 외워둬야만 됩니다. 외워둬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해자 조합이 환지 예정지의 가치 상승을 청산 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차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지문은 X,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가치 상승분을 청산 절차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아직 시간적 이유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
후임 대표자가 충분히 가치 상승분을 청산 절차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피고인이 대표 회사 그죠? 대표자직을 사임한 것만 갖고는 아직 피해자에게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이 아직은 아니었다.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요 판례 결론을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요거 있죠. 판결 요지. 요거 꼭 좀 정리를 해 둡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잉방미. 예, 이건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다 아실 겁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를 때려가지고 언어장애 그리고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혔다면 과잉방미에 해당하는가? 키워드는 이거죠. 싸웠다. 그러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네, 정당방위는 객주상, 객관적 정당한 상황, 주관적 정당한 요소, 그리고 상당성, 그리고 과잉방위. 네, 객관적 정당한 상황, 주관적 정당한 요소, 그리고 네, 상당성 추가. 우리가 이렇게 구매했죠. 바로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그리고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주관적이니까 생각이죠. 공격 의사입니까? 방위 의사입니까? 방위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방위. 여기 바로 네, 방위 의사. 네, 그리고 상당성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방위 행위로 나가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초과했다라고 평가된다면 요게 되고 과잉방위 됩니다. 아무튼 정당방위든 과잉방위든 방위 의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싸운다는 거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방위 의사입니까? 내가 저놈을 이기겠다. 공격 의사입니까? 그렇죠. 공격 의사죠. 따라서 방위 의사가 없으니 정당방위도 될 수가 없고 과잉방위도 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배적으로 베이칠랑 사건에서처럼 싸움의 경우 주먹으로 싸우다가 통상적인 싸움에서 예상할 수 없는 카빈 소총이죠. 살인의 흉기를 사용하여 온 경우 이를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를 인정한 판례들이 좀 있긴 있죠. 그런 것은 예배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싸움의 경우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그겁니다. 싸웠다는 것은 바로 밑에 공격할 의사입니다. 공격 의사니까 정당 방위도 과잉 방위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 지문은 X 틀린 지문이 됩니다.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실행차수입니다.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카메라 기능이 지금 꺼진 것도 아니고 켜져 있습니다. 휴대에서 나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그죠 이거죠 벌써 향하게 해서 용변을 보던 피해 여성을 촬영하려 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실행 차수가 인정된다. 네, 맞습니다. 요 밑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작위범의 공동전망. 네, 이 판례도 아주 의미가 있는 판례죠. 물론 이거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 파산에 있는 2번이죠. 2번. 우리가 기본 수업 등에서도 워낙 강조한 거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점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또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 이거죠. 공통된 의무, 공통 이행. 그때만 성립이 가능하다. 이거 맞죠. 이거 맞고. 그러면 1번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갑이 병원장 을과 공모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을 시켰다면 바로
보호 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죄 공동적 의무이 성립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바로 보호 의무자가 바로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이 보호 의무자인지 아닌지를 병원이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함부로 불법적인 감금을 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에 따라서 바로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 바로 전문인 갑, 그 다음 병원장 을입니다. 공동적 의무이 성립할까? 먼저 보호 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해야 되는데 수수 의무를 위반했죠. 이거 부진정 부작위 범위 되는 겁니까? 진정 부작위 범위 되는 겁니까? 즉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수해야 되는데 그거는 수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수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는 것이 구순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건 진정 부작위 범위 됩니다. 그렇죠? 진정 부작위 범. 그 밑에도 있죠. 요 해설에서도 진정 부작위 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구순 요건 자체가 수수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니하다. 이게 바로 형식설에 따랐을 때 진정 부작위 범위 되고, 따라서 그러면 이 사건 피고인 갑하고 을에게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데 살펴보니까 바로 요 밑에 해설 대가로 이번에 여기 있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수수 의무가. 그러면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수해야 되는 의무는 바로 병원장이죠. 병원장 을에게 수수 의무가 있고, 그러면 전문의 갑은 이 병원의 장이 아니죠. 그냥 소속 의사입니다. 이 갑에게는 수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러면 갑하고 을에게는 공통된 의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부작위범의 공동점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포괄제 9번 이건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10번 바로 넘어갑니다. 별이 2개네요. 전화합의체입니다. 전화합의체 판결이고, 그러면 이거 한번 내용을 보고 요쪽 지문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이 강도 미수죄를 범합니다. 즉 갑이 강도 실행 차소했다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가 된 겁니다. 그럼 갑의 강도 미수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형을 계산할까?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강도죄의 법정형.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면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 그래서 3년 이상 30년 이하, 이게 바로 강도죄 법정형인데, 문제는 이 사안에서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있죠. 미수에 거쳤다는 겁니다. 미수. 그렇죠. 미수가 되면 25조. 장애 미수, 임의적 강경. 그렇죠.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 물론 감경 안 해도 됩니다. 임의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수 감경한 처단형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입니다. 퀘스천. 이 처단형을 물어보는 판례입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번. 임의적이니까, 그렇죠. 임의적이기 때문에 감경하기로 할 수도 있고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수 감경 하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첫 단형은 요거 그대로입니다. 3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임의적이니까 판사가 미수, 감경 하는 경우가 있겠죠. 미수, 감경 하기로 마무리게 되면 바로 55조 3호입니다. 55조 3호 유기징역, 유기공고를 감경할 때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이 형기는 단기, 장기 모두 2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 네, 그러면 미수 감경을 하게 되면 바로 3년 이상 여기서 이제 절반 2년 6개월 이상 그 다음 30년 요거 절반 15년 이하다. 따라서 결국은 임의적이니까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전체 범위를 한번 보아하니 바로 가장 긴 건 30년이고 가장 짧은 것은 미수 감경했다면 1년 6개월이다. 따라서 미수 감경한 첫 단형은 요거 1년 6개월 이상 제일 긴 거 30년 30년 이하 요걸 첫 단형으로 보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아니다. 2번 아니다. 그냥 미수 감경하기로 했으면 55조 3호에서 그냥 단기, 장기 모두 2분의 1로 떨어지면 된다. 에 따라서 그냥 3년 요거 각각 떨어져 가지고 1년 6개월 이상 그 다음 요거 절반 15년 이하 요게 미수 감경한 첫 단형이다. 어떤가요? 뭐 이렇게 보자는 입장 때문에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결론은 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쭉 공부를 했던 것하고 동일합니다. 바로 2번입니다. 2번. 강경하지 않은 경우하고 강경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제일 짧은 거 갖고 오고 제일 긴 거 갖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미수 강경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냥 요거 법정형에 단기, 장기 모두 2분의 1로 떨어지면 된다. 이와 같은 현재 판례와 실무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산을 보시면 임의적 감경 사유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임의적 감경의 첫 단형은 즉 임의적이니까 감경한 범위하고 감경하지 않은 범위를 모두 합한 범위로 범위 타당함으로 벌써 틀리고 있죠. 이 입장은 바로 반대 의견 입장입니다. 이게 다수 의견이고 그리고 이는 결국 법정형의 하한만 이거죠.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틀린 질문입니다. 여기다 보시면 결국은 3년 이상 30년이니까 요건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한만 2분의 1로 떨어진다. 이렇게 감경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틀린 질문이 되고 결국은 바로 다수 의견은 이거죠. 요 밑줄 대괄호 2번의 밑줄입니다. 임의적 감경 사유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55조 1항 3호에 따라 결국 요겁니다. 상한,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강행한다. 네, 요걸 이제 넣어둡니다.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강경하는 것이지 요거 틀린 질문 하한만 2분의 1로 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번 그냥 요거 별표를 뺐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강제추행죄. 갑이 경희중앙성 정통차 안에서 28세 여성 앞에부터 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어 스타킹 끝부분까지 손가락이 닿은 채로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위해서 어리석기 부분을 문지르고 더듬는 등 한 5분 정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가? 네, 맞습니다. 참
참 희한한 사건들 많습니다. 그렇죠. 밑에 내용 쓱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이 여성이 사람이 많은 자동차 안에서 막 큰 소리를 항의하고 자꾸 전동차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용감한 성격의 피해자가 한 5분 정도 그 정도 피해에 대해서 일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건 믿기 어렵다. 결국은 한마디로 이 여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원심법원은 그렇게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튼 요 한 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심법원은 이 여자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게 아니고 나중에 이 남자를 붙잡고 막 화도 내고 항의하고 전도자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 5분 동안이나 잡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쉽사리 강제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강제추행죄 성립한다. 요 정도만 결론만 정리를 해 둡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이제 준강제추행죄입니다. 네, 준강제추행죄. 바로 밑에 조문이죠. 해설에 보시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심신상실 그리고 한거불능 이 상태의 의미를 대법원에서 이제 명쾌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 보통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심신상실이라 하면 바로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에서 심신상실이라 하면 10조 1항의 심신상실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심신상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옛날 학자들의 대충적인 이 잠을 쓱 보고 물론 그것도 외우지도 않고 그냥 쓱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심신상실은 10조 1항의 심신상실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10조 1항은 뭡니까? 바로 사물 변별 능력 그리고 의사 결정 능력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죠. 사물 변별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변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고 의사 결정 능력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행위 통제 능력입니다. 그 10조 1항의 심신상실하고 299조의 심신상실은 의미가 다르다. 일단 요 정도 한번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요 심신상실 한거불능을 이 판례에서 정리한 겁니다. 네, 아주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이제 보시면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고적 측면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거 요즘에 계속 출제되고 있죠.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50 헌법에 들어왔습니다. 50. 1980년대 바로 우리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들어왔고 그것으로부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파생돼서 나옵니다. 또 그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나오게 되죠. 성적 자기 결정권은 뭡니까? 성행위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성행위 상대방 결정의 자유, 그리고 성행위 하는 방법 결정의 자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어떻게 공부했나요? 강간죄 보호법익이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자유가 아니고 바로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즉 강간죄 등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걸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죠. 나는 저 남자하고 성관계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1번도 맞습니다. 2번.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그렇죠.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기능의 장애입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거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기능의 장애고 한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뭐 우리 현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에는 익숙해져 있죠. 불가능 다음에 나올 말은 다소 곤란이 아니고 현저히 곤란입니다. 그 다음 3번. 피해자가 패싱아웃입니다. 완전히 의식상실, 패싱아웃입니다. 의식상실 상태에 빠지지는 않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요거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거불능에 해당한다. 맞고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예,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이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만으로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블랙아웃은 그냥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죠. 예,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관계가 이겁니다. 사실관계. 28세 남성입니다. 범행 당일 우연히 마주친 술에 취한 18세 여성과 모텔 한 개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에 추행을 한 겁니다. 그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라고 일단 보고, 네, 이 사실관계는 이 얼려가 남자친구하고 술집에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당일 소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간 겁니다. 오바이트도 좀 하고, 그렇죠.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자랑 딱 마주칩니다. 지금 오늘 처음 본 겁니다. 처음. 보고 남자가 얘기합니다. 눈이 예쁘시네요 하고 이 여성하고 몇 마디 나누다가 여성이 얘기합니다. 지금 좀 자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그러면 모텔에 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냥 별로 반응도 안 한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조건 자고 싶은 겁니다. 속도 좀 불편하고 술에 만취했으니까. 또 휴대전화 등을 그냥 원래 먹고 있던 술집에 놓고 왔으니까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러 갔다가 또 찾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고 싶다라고 하니까 모텔에 가자라고 해가지고 옆에 모텔에 갔는데 만석입니다. 방이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다른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 이제 남자친구 어떤가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화장실 갔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등에 딱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CCTV 등을 조회하고 바로 이 피해 여성의 가족이 모텔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연 겁니다. 경찰하고 같이 가서. 그렇죠. 그럼 이게 이 남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여성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비틀거리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가지고 자고 싶다 하길래 모텔에 가자라고 해서 같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심신상실 또는 특히 여기서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로 단순히 그렇죠. 단편적인 모습 피해 여성이 그냥 남자가 계산할 때 돈 계산할 때 옆에 서 있었고 들어갈 때 희생거리거나 넘어지지도 않았고 따라 들어갔다. 그 같은 모습만 가지고 그냥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 여성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동의하리라고 힘들죠. 왜?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같이 술 먹으러 왔다가 우연히 처음 만난 남자랑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자기 동의한다? 도무지 이건 납득하기 어렵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 맞다라고 봅니다.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1, 2, 3, 4, 5 요 박스 안에 있는 걸 위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옵니다. 그런데 한번
밑에 있었네요. 요 밑에 보면 1, 2, 3, 4, 5에 대한 답이 그렇죠. 2018도 9781 옆에 분명히 제가 넣었는데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답을 한번 적어둡니다. 답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답이 1, 2, 3, 4, 5 네, 1번도 오고 전부 다 옳은 지문입니다. 1번도 오고 3번도 오고 4번도 오고 5번도 옵니다. 이거 한번 추가를 해야 됩니다. 1, 2, 3, 4, 5 전부 다 네, 옳은 지문입니다. 요 해설을 한번 네, 추가를 해 둡니다. 네, 그다음 이제 네, 14번 명예훼손죄. 네, 대안학교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갑이 교장인 을이 아니 교장이 정신과를 다녀 또 교장이 학교 재산을 횡령했다. 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서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그냥 결국은 여러 가지를 쭉 봤을 때 그냥 영어 선생이 자기 교재들을 좀 많이 팔기 위해서 아무튼 본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본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었으니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이런 것은 뭐 사실관계의 문제죠. 그런데 세 줄 이것만 봐갖고는 뭐 좀 알 수 없죠. 이런 판례들을 이제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명예훼손죄입니다. 네, 갑이 근무하는 교정 소속 남녀 장학사들인 피해자와 그리고 을 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다는 사실을 그렇죠. 을 사이에 피해자와 을 사이입니다.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다는 사실을 자신은 물론 을하고도 친분이 있는 병입니다. 교도는 이겁니다. 여기서 피해자, 불미스러운 소문의 당사자와 친분이 있는 병입니다. 즉 불미스러운 소문의 당사자인 을하고도 친분이 있는 병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을까? 또는 용인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근데 병이 이 말을 들은 병이 다시 정에게 소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피고인 갑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을 용인이 뭡니까? 용인은 전파해도 상관없다. 어쩔 수 없다. 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바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 뭐 전파해도 상관없다,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소문의 당사자인 을하고도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병 얘기할 때 병은 당사자인 을하고 친하니까 뭐 전파하리라고는 거의 인식할 수 없었다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 없으니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대괄호 1번. 그렇죠? 이건 이미 2020년도에 나온 판례고 상당히 중요한 판결 요지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뭐 하고 계셔야 됩니다. 봅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으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바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특히 이 전파 가능성입니다. 이 전파 가능성은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판례에서는 뭐라고 본 겁니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상당한 가능성 높은 거 있죠. 개연성을 요구합니다. 바로 개연성, 이 가능성은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현재 아직까지나 뭐 판례는 실무에서도 전파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지만 전파 개연성으로 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단순한 가능성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전파될 개연성이 있음을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요 밑줄에는 판결 요지 있죠.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으로 그다음 이거죠.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사적으로 그렇죠. 친밀하다면 전파하진 않을 겁니다. 그다음 또는 이거죠. 직무상 비밀 유지 또는 이를 처리해야 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혼 소송하는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이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해서는 안 되겠죠. 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무상 변호사나 의사처럼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와 같은 비밀을 처리해야 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즉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파하리라고는 믿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나 뭐 비밀 유지 신분으로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그렇게 되면 공연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겠죠.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지금 이 사안에서도 바로 피해자하고 이 사람하고 사이에 친분이 있죠. 친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친분 관계나 비밀 유지,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만 됩니다. 이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바로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 즉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하는 내심 의사가 있었다라고 입증하는데 검사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명예수재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 네, 명예훼손죄입니다.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물론 매년 명예훼손죄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가장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게 명예훼손이나 인터넷 상의 뭐 이렇게 댓글 달아가지고 모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경찰이 될 사람들이고 앞으로 경찰이 되어서도 인터넷에 댓글 달거나 글을 올릴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글이 여러분 인생을 발목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면서 살인죄 범하겠습니까? 근데 명예훼손을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무조건 출제됩니다. 뭐 이번에 나올지 아니면 다음번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판결 요지 1번. 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 제3자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전문, 히어세이, 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 또는 추측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그 다음 국어조 이런 거 표현 전체 취지로 봤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즉시 드러낸 것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2번. 이건 뭐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판결 요지였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이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그렇죠. 요거죠.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딱 봐도 미국 판례 번역입니다. 그렇죠. 미국 판례에서 악의적 멜리스 미국에서는 보통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발전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그 미국 판례에서 설치한 이런 것들 그렇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좋은 표현이니까 우리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이익에 가는 것으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예, 옳은 질문입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뭐 요거 이제 이해하고 계시죠? 일단 이거잖아요. 우리가 공부 한 바에 따른다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판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죠. 국가 또는 지자체 얘들은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정부 또는 국가기관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와 같은 외적 명예권이라는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는 바로 자연인, 그리고 죽은 자도 포함이 되죠. 명예훼손죄는. 그리고 법인, 법 인격 없는 단체.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쭉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입니다. 반면 국가, 지자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아니고, 즉 기본권을 누리고 있는 주체가 아니고 국민들이 가진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얘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판례였습니까? 옛날 판례는 미국산 광우병, 유구, 그렇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건 때문에 막 언론 등에서 막 보도했잖아요. 농림수산부 장관이 미국산 유구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막 보도를 합니다. 농림수산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키우는 거 수입 그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아닌가 막 보도해버립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겠죠. 왜? 농림수산부 장관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따라서 그러면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될 수는 없지만 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림수산부 장관이라는 국가기관을 그 자리를 맡고 있는 당시 김땡훈이라는 공직자 개인입니다. 국가기관 그 자체가 아니고 공직자 개인, 즉 자연인, 농림수산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땡훈이라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자연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그 사건에서도 역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바로 악의적이거나 현재의 산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에 따라서 미국산 유구 쇠고기 수입 사건에서는 전부 다 무죄 판결 받았죠. 명예훼손죄, 모욕죄 무죄고 또 업무방해죄도 무죄입니다. 업무방해죄. 왜 업무방해죄입니까? 각 뉴스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미국산 유구가 광우병 그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보도하니까 수입업자들이 그 사람들 고소한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보도하는 바람에 우리의 수입 업무가 방해되었다. 근데 이와 같은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입니다. 결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무죄가 됩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한번 고만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번은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판결 요지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판례 사실관계입니다. 3번 갑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공동위원장이자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 언론사 기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 박근혜죠. 을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해서 주겠다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어떤가요? 바로 1번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의혹옥제기, 추측 등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 취지로 봐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 그렇게 되면 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건 어떤가요? 그와 같은 즉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암시하는 방법인가요? 자세히 봅니다.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이 사건 피고인 갑이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한 것으로, 그렇죠. 했다는 취지로 암시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대통령이 보도서나 마약을 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결국은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명예수재 성립한다? 네, 틀린 정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고, 그 다음 17번 네, 모욕죄입니다. 네, 이 판례도 아주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의뢰 작성한 우리에게 독이 아니고 이득이 된다.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NDPS. NDPS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터 드리븐 파워 스트리밍, 바로 그냥 전동식 파워 핸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다른 언론 매체에서 MDPS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그렇죠, 쭉 심층치지한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의뢰, 우리에게 MDPS는 독이 아니고 득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자동차 뉴스 핫 이슈에 글을 딱 올립니다. 의뢰. 그러니까 밑에 댓글로 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이 내용 글을 게시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네, 기레기라고 하는 것은 기자 더하기 쓰레기, 이걸 합친 소거입니다. 비속어. 그래서 이런 걸 기레기라 하죠. 라고 하니까 이 글을 자성 게시했던 인터넷 신문사 기자 의뢰 갑을 나를 모욕했다 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지금 사실 이 세 줄만 갖고는 알기 힘들겠죠. 요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NDPS 이렇게 해가지고 의뢰 기사를 작성해 놓으니까 밑에 쭉 여러 가지 그죠,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아니, 이 기사는 그 심층 취재, MBC 등에서 보도했던 그것도 안 받느냐, 쭉 이렇게 돈 받은 것 아니냐, 현대자동차로부터 돈 받은 거 아니냐라고 쭉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기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충분히 NDPS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런 댓글이 쭉 달려 있고, 그 중에서 한 명, 바로 갑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이렇게 게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바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모욕죄 성립이 미포성이 조각됩니다. 즉 구술권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미포성이 조각된다. 바로 20조. 네, 정당 힘으로서 모욕죄 성립한다. 일단 틀렸고, 요 결론 정리를 해두시고 밑에 2번,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맡기고, 그리고 요거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요거 찾아냅니다. 충분히 헌법제 21조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부분적으로, 즉 내 의견이 맞다, 타당하다 강조하는 와중에 부분적으로 어떤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래도 명예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네, 옳은 지문이 됩니다. 네,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상관 모욕죄입니다. 이거 별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별표를 하지 않았고
요 밑에 한번 내용 한번 간단하게 쓱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상관 모욕죄로 하는 것은 병이 즉 뭐 사병이 장교이죠. 장교. 사병이 장교를 모욕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도 병인 갑이 분대장 상병을의 면전에서 모욕했더라도 병인 분대장입니다. 그냥 병사입니다. 얘도 장교가 아니고 얘를 상관 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병사 상관에서도 명령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상관이 되는 겁니다. 사병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니까 상관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질문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19번 건조물 침입죄부터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